코스피는 외국인이 사도 기관이 팔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도 던지고 기관도 이렇게 팔아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특히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하셨을 경우 최근 시장에서 너무나도 급격한 변동성 또는 시세에 관련해서도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좋다고 우리가 좋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도 자신이 없을 정도예요. 내일 미국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그러면 똑같이 오를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 모시고 최근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세상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충격에서 금방 벗어났습니다만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변수들 어떤 게 있는지,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이야기, 일본 이야기 등등 중요한 거시지표 이야기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에 참고가 될 만한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죠.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보죠. 인생의 승부수는 이렇게 던지는 것이다라는 걸 저는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준비해 오신 내용들도 유익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쭉 따라 들어가면서 예. 또 궁금할 만한 것 좀 같이 질문 좀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기계가 팔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네. 실제 경기 침체는 아직까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너무 빠진 지수만 갖다 놓고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게 기계가 팔든 사람이 팔든 그 뒤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면 이렇게 반등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보니까 경기 침체였고 단기가 전에 급하게 빠졌을 뿐인 거지 궁극적으로는 결국 아래쪽으로 방향을 향하더라라고 하면 빠진 그렇겠죠. 만큼 오르진 그렇겠죠. 않고요. 예. 또 통상적으로도 외국인 매매가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사실 안 사고 더 팝니다. 반등 올 때마다. 자,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지수가 제법 반등을 해서 또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면 비중을 훨씬 더 크게 줄여나가는 게 경기 침체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오늘까지 일어나고 있는 해외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모습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예. 어제만 잠시 팔았을 뿐이지 금요일에는 무려 1조 2천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다시 채워놓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또 그들도 잠깐 화들짝 놀랐었던 거예요. 많이 놀랬고요. 실제로 글로벌에 있는 생각보다 많은 헤지펀드들 또는 알고리즘 펀드들이 강제 청산된 것들이 꽤 많이 목격이 되고 지금 그 업계에서도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거로 봐서는 예. 사실은 팔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기계니까. 기계니까 그렇게 청산이 된 거고요.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돼가면서 이제는 정상화돼가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항상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검산도 중요한 건데 네. 지금 검산을 해보니 역시 제가 생각했었던 그때 그 추정이 일단은 옳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슈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냐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라는 신호를 보고 기계가 팔든 사람이 팔든 팔기 시작해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건데 다시 이렇게 반등했다는 건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쪽이라면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놀랐던 거지? 라고 할 때 무슨 샤메 법칙인가요? 맞습니다. 예. 요 룰을 적용하면 과거의 경기 침체가 다 설명이 돼. 경기 침체일 때는 반드시 이런 특징이 나타나. 그런데 이번에 또 나타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놀란 것은 합리적이야. 라고 설명할 텐데 그럼 샴의 법칙이 물론 샴도 이번은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그게 뭐고 왜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선 예전에 분명히 우리가 경기 침체가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닌데 네. 사실 이번에는 샴의 룰이라는 게 나왔지만 이전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진 게 2019년이에요. 꽤 신제품이군요. 아주 신제품입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폐기 처분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우선 이 샴의 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샴 룰 리세션 인디케이터입니다. 이래서 예. 놀라는 거죠. 예. 경기 침체 지수라는 건데 뭐 공식은 이미 너무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예. 우리가 근해 공식보다 더 그렇죠. 최근 3개월 실업률의 평균이 네. 지난 1년 동안의 최저치보다 0.5 이상 들어가면 높아지면, 0.5 네. 이상 올라가면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음흠. 중요한 건 경기 침체를 미리 아는 지수도 아니고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예상하는 지수도 아니에요. 일단은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거다. 침체가 들어왔는데 왔냐? 지금이 초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지표고요. 예. 일단 목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샤메룰 자체가 경기를 예측하는 수단이 아닌 걸로 만들어진 거고요. 예. 그럼 왜 만들어졌냐면 이전에 과거 경기 침체 때 되면 실업률이 조금씩 높아지거든요. 근데 조금씩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 사람들이 해고당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해고당한 사람도 돈을 못 쓸 거 아니에요. 지출도 줄이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실업이 더 늘어나면서 갑자기 실업이 급증하더라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실업의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는 요게 이분이 되게 중요한데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시점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면 좋을 건지 판단하려고 만들었던 지표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시면 이전에 샴이라는 지표가 발동했었을 때는 예. 경기 침체가 들어가고 이미 4개월이 흐른 뒤 아하. 이미 2개월이 흐른 뒤, 아하. 5개월이 흐른 뒤였어요. 예. 그러면 이 샤메룰이 이번에도 작동을 하려면 이번에 했죠. 예. 0.5가 넘었으니까 예. 그러면 지난 분기나 그 지난 분기부터 이미 경기 침체였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였는데 지금이 경기 침체의 초기 국면 정도로 보니 지금 우리가 재정 부양책을 써볼까라고 할 때 만든 지표라서 많은 분들이 아마 혹시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 예측 수단은 아예 아니고 예. 왜냐면 이미 됐었을 때는 아하. 경기 침체가 들어간 뒤인데 다만 초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를 전망하는 지표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런 통계적 규칙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언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만든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랬었는데 이 시차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전 측면에서 것도 보니까 예전 것도 보니까 샴의 법칙에서 삑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미 4개월 전부터 침체였었구나. 맞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더 나중에 예. 봤겠죠. 근데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원래 미국에서 경기 침체를 굉장히 규정하는 게 NBER이라는 그 단체가 있죠. 예. 거기서 이제부터는 미국이 경기 침체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늦는 거예요. 막 1년 뒤에 나오기도 하고 2년 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경기 침체를 규정하는 그 어떤 기관의 얘기를 들으면 거의 이거 볼 때는 정책을 너무 늦게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은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분이 2019년에 연준에 이코노미스트로 있을 때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저런 게 필요는 하겠네요. 그럼요. 필요하죠. 우리가 또 거품일 경우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예전에 연준 의장도 그랬습니다만 거품은 현재는 거품인지 아닌지 몰라. 예, 예. 한참 지나놓고 나서 예. 봐야 예. 이거 그때가 거품이었구나라는 걸 우리도 뒤늦게 알아. 그러니까 항상 대응이 늦는 건데 예. 침체도 만약 그렇다면 대응이 늦을 텐데 저런 룰이라도 있으면 우리 이렇게 신호 보내면 침체인 줄 알자라고 예. 생각하는 거니까 중요한 맞습니다. 거네요. 예. 요거를 제가 제 자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번에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분이 그래서 본인께서 논평을 직접 쓰셨어요. 내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는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연준의 의장께서 파월 의장이 최근 샴의 법칙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건 법칙이라보다는 통계적 규칙성이고 예. 우리는 이미 수익률 곡선 역전, 장단기 금리 역전이죠. 이런 것처럼 어긋나라는 것을 많이 봐왔다. 그래서 현재 연준에서는 공식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통계적 룰과 관련해서 아니면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성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는 뭔가 판단을 할 때 유의해서 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 안에 샤메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연준은 이걸 보고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놓고 이런 통계적 규칙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거를
샴의 법칙이라고 사실 한글로는 해석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는 법칙이라기보다는 뭐 사실 같은 비슷한 단어긴 한데 규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로냐 룰이냐. 예. 그래서 로나 룰이냐인데 뭐 해석을 우리가 영문 사전을 알겠습니다. 보면 룰도 뭐 우리가 규칙이라고도 얘기도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일단은 요거는 통계적으로 있는 유의성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통계적 유의성 있는 것들은 무조건 무시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과는 너무 다른 상황들이 많으니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그 여부를 보자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한번 놓고 보시면 이번에 클라우디아 샴이란 분이 자기가 기고문을 여러 가지 쓰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미국 경제는 소비 경제였었을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소비 경제였었을 때 소비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는 경우는 뭐냐면 그 앞전에 과도한 소비가 있었겠죠. 뭔가 막 경기가 되게 좋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돈을 써서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2공장 짓고 3공장 지어서 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대 이번에 뭐 라면 많이 산다니까 불닭 공장 정말 많이 지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고를 많이 늘어놓잖아요. 네. 근데 이 엄청나게 쌓인 재고가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어그러지면서 사람들이 돈을 못 쓰기 시작을 하니까 이 남아도는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해서 나오는 과정이 일반적인 소비 경제에 있는 경기 침체 과정이에요. 그러면 요 차트 한번 보실게요. 요 차트 보시면 요게 재고거든요. 미국의 재고가 많았을 때 이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 이게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는 이게 구조 조정됐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려워서 공장 2공장 닫아야 될 것 같지? 3공장도 처리해야 될 것 같대. 라고 할 때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샴의 법칙, 즉 실업률이 올라왔던 거죠. 그렇죠? 또 빨간색은 재고 수준, 맞습니다. 파란색은 재고고 실업률. 샴률이죠. 요때도 보시면 재고가 굉장히 많았고 이 재고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줄어서. 과정에서 샴률이 올라왔을 거고요. 요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봐보세요. 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재고가 가장 최근 거? 없어요. 예, 가장 재고가 최근에 안 보면 올라가네요. 거의 재고가 0일 정도로 없는데 이렇게 0일 정도로 없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해부터 우리 3%를 뭐 옛날부터도 많이 사랑해 주셨겠지만 지난해 내내도 우리는 경기 침체 논란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도 장단기 금리나 예.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이미 우리는 경기 침체 논란에 굉장히 휩싸여 있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과감하게 투자할 이유도 없었고 그다음에 과다 재고로 가져갈 이유도 없어서 기업들이 앞으로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적정 재고 수준만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재고를 과다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리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전처럼 뭔가 요 재고가 밑으로 훅 빠져서 사실상 뭔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정도의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클라우디아 샴도 얘기했는데 요건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경기 침체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것도 중요한 건데 요거보단 뒤에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게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분이 본인이 직접 이번에 기고문을 쓰신 겁니다. 예. 결국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물단락을 보시면 클라우디아 샴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요 밑에 보시면 그죠? unusual distribution 뭐 past 4 and half years 해가지고 지난 4년 반 동안 있었던 이례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이 샴의 룰이 그죠? 현재 잘 맞지 않는 목록 리스트에 추가가 됐다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해요.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 장문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샴의 룰이 완전히 무용지물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다만 이번에 실업률과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실업률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 샴의 룰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실업률 올라가는 게 해고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해고가 많아졌다기보다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 때문에 늘어난 실업률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기가 침체라고 보기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샤메룰이라는 게 뭐 향후에도 뭐 나중에 쓰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샤메룰이 뭔가 유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통계적 유의성이 맞는 시점이
돼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예. 최소한 해고라는 것 자체가 많아지면서 실업률이 급증할 때 그래도 유의성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업률이 실제 사람을 자르는 일이 많이 벌어졌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는 이민자들이 들어가면서 나도 일하고 싶어요 했는데 분모가 늘어난 거니까. 분모가 늘어난 거죠. 그죠? 어차피 분모가 늘어나면 근데 일자리가 그 정도로 없을 수 있으니 늘어난 실업률이기 때문에 실제 침체를 반영하진 않는 거라고 당신께서 직접 쓰셨다라는 점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일단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걸 직접 만드신 분이 작성한 여러 가지 글을 보고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샤메루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알겠습니다. 샤메루는 경기를 예측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그리고, 건데. 예, 확인하는 거고 앞서도 여기 보시면 샴이 직접 얘기했지만 그렇더라도 뭐 보시면 샴의 법칙은 샴의 룰은 1950년 평균적으로 침체가 시작된 지 3개월 후에 발동됐다라고 이것도 본인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경기가 침체됐음을 제- 보여주는 그렇죠. 인디케이터인 건 예, 맞는데 예. 그리고 이미 들어간 다음에 확정적으로 보는 건데 다만 이게 초기라 이거죠. 이게 초기니까 지금부터 정책을 쓰면 괜찮아. 이런 거로 만든 건데. 암 초기 진단 키트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런 거죠. 초기 발견. 초기 발견용 키트는 이미 암은 걸린 겁니다. 네. 암을 걸릴 거냐 안 걸릴 거냐 이미 걸린 거고 걸린 대신에 거고. 일기이기 때문에 지금 약을 잘 쓰면 잘 될 거야. 그 약을 쓰는 시점을 개발하는 게 이거라는 거. 이번에는 오진이었다. 오진이었다. 예. 그 그래서 이유는 작년도 특이한 작년이었고 예, 특히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 이례적으로 실업률이 너무 낮았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역사적으로 참 이례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역사상으로 사람이 부족한 원래 사람이 많이 남아 돌면 뭐 경기가 좀 안 좋아도 많이 자를 수가 있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모들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수입해 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조선소 같은 경우는 동남아 사람들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 부족해요. 근데 이게 함부로 사람을 해고하기가 경제는 좋지는 않은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일단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사람이 줄었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비 부머들 미국 기준으로는 베이비 부머가 1945년생인데 확 빠져나왔죠. 아유 45년생이면 연세를 한번 생각 이제 나이도 아니고 이 정도면 연세 정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45년생 저희 아버님도 그 거의 연세 때 70에 되시는데 가까우신. 70 되셨죠. 그러면 사실 은퇴하실 나이가 미국에선 됐겠죠. 네. 최소한 이게 한꺼번에 은퇴를 하시고 코로나 때 너무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그렇죠. 그것도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민이 없던 영향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걸 하려고 급격하게 이민을 받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 일어난 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따로 놀았던 역사적 첫 사례가 됐어요. 이번이 예, 원래는 제조업이 되게 좋으면 예. 당연히 우리 공장이 되게 잘 돌아가면 거기서 월급 많이 사람을 주고. 많이 뽑고 그럼 이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어디 놀러도 가고 뭐 밥도 먹으러 가고 그럴 거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코로나 때 이게 단절이 된 거예요. 제조업만 잘 되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되자마자 제조업은 잘 됐죠.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TV 사고 컴퓨터 사고 실제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가는 되게 좋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주가 좋아도 이렇게 돈 번 사람들이 놀러 갈 수 있었나요? 아예 제조업은 망했죠. 그때 식당도 못 가,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 특히 미국이나 중국 이런데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제조업 좋아도 완전히 서비스업은 단절된 모습이었었고 반대로 위드 코로나가 됐었을 때 또 반대였죠. 예. 그 앞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 물건을 사다 보니 이제는 제조업 물건을 살 사람들이 없었죠. TV도 다 샀고 자동차도 다 바꿨고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놀러는 다니고 그래서 실제 제조업은 그 당시에 침체였었어요. 네. 다만 서비스업은 대화랑이었었고 두 개를 합쳐보니까 침체는 아닌 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롤링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거의 경제학에서 없는 단어인데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제조업과 우리가 하는 서비스 같이 붙여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서 떨어지는. 이렇게 혼자씩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부분의 경제학적 지식들이 잘 들어맞지 않는 참 이례적인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 이전에 통계를 들이대는 게 굉장히 유의성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문제는 뭐냐면 통계적 유의성이 실제 경제를 대변하진 못하는데 기계는 그대로 작동했다라는 겁니다. 삼의 법칙이라고 예.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원래 아마 그 친구들은 예, 실업 불경기가 시작될 것 같으면 팔아. 맞습니다. 그런 거였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미 불경기야 임마라고 신호가 나오니까 그렇죠. 예.
매우 놀랐겠죠. 그렇죠. 그 신호 자체가 이미 불경기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건데 두 번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많이 놀랬죠. 문제는 그 이미 경기 침체야라고 했던 이 샤메 룰이 또 작동을 어디를 건드리냐면 요게 시작되면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또 미국 국채를 건드려요. 야 그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럼 국제값 오르겠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국채 금리 오르면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떨어지고 거죠. 가격은 가격은 오르고. 올라가고. 그래서 원래 올해 2번이나 3번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실제는 5번 이상일 거야. 더 하겠네. 예, 더 하겠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그 당시에 일본은 금리를 올렸고 네. 그래서 미일 간의 금리 차가 급격하게 축소되니까 엔이 초강세로 전환됐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알고리즘 상에서 엔이 약세로 갈 거라고 알고리즘 해놨던 애들의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완전히 강제 청산됐고요. 엔이 강세가 예, 완전히 되는- 거덜이 났어요. 미국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 일본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어서 예. 엔 약세 요인이 사라진다. 사라진 거죠. 예. 그거 한번 제가 한번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한번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그림을 보시면 요게 파란색이 요 있는 것들이 N이 약세에 대한 베팅을 한 겁니다. 요건 좀 예. 길게 그려였는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 요거 보시면 정말 많이 최근래 N 약세 베팅이 더 늘어났죠. 요건 왜 이렇게 됐냐면 요 앞전에 일정 부분 N은 약세로 갈 것 같은데 실제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그거가 풀었었어요. 왜냐면 올해 미국이 금리 난다고 하니까. 근데 올해 6, 7월 들어서 특히 이제 올 1분기 넘어서면서 미국이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혔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나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N에 대한 공격이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도 뜨뜨미지근했고. 요 160엔이라는 걸 2번을 방어했는데 요게만 50조 원을 넘게 썼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글로벌 약세성 과도한 엔화 약세 포지션이 있었는데 저 친구들이 다 감았다. 예, 여기 보시면은요. 요게 다 강제 청산돼서 지금은 들어갔네요. 잘안 N이 보이긴 하지만. 강세로 간다는 거 바뀐 거. 요거를 제가 좀 확대해 놓은 거예요. 요렇게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N 약세를 공격했던 애들이 완전히 거덜이 나고 이제는 N은 강세로 갈 거야라고 포지션을 바꾼 겁니다. 막대 하나가 대략 한 일주일이 막대 2개 정도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청산된 경우도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이렇게 N을 약세로 베팅했었던 투기 세력들은 이번에 완전히 거덜났다라고 봐도 되고 이게 거덜나면서 보통 롱숏을 많이 할 텐데 그렇죠? 롱 포지션은 주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미국, 한국 이런 거였고 숏 포지션은 엔화였는데 이게 완전히 거덜이 나면서 나머지 있던 주식도 강제 청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결국 그 기계가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네. 이번에 물론 이제 샤메 룰이라는 게 작동하면서 이런 현상들도 일어났지만 이번에 일본이 왜 금리를 올렸지에 대한 해석들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물론 뭐 일본이 나름대로 금리도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도 좋을 거니까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지금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7월 31일 날 있었었던 여러분들의 신문 기사고요. 일본은 제가 일본어 안 가져왔는데 일본은 더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일단 보세요. 일본 7월에 엔화 방어위에 두 차례나 개입을 했고 7월에만 50조 원 넘게 우리가 알는 지출을 했다. 그만큼 엔화 약세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왜 엔화 약세가 힘드냐? 일본이란 나라가 현 상황에서 엔이 160엔이 아니라 달러당 170, 180엔, 즉 엔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우리는 일본 놀러 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일본 입장에선 거의 대부분의 원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건을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러겠죠.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오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됩니다. 중요한 건 경기가 좋아지고 이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예.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이것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오르게 되면 일본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일본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250%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현재 내가 벌어들인 것보다 이자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일본은 세금 거두면 전부 다 이자 내다 끝나는 거고 국가 운영이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항상 금리는 성장보다 아래에 있어야 돈을 갚을 수 있죠. 네. 내가 100원을 버는데 50원이 이자다. 그럼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100원을 버는데 150원이 이자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항상 일본은 금리 못 올려 얘기할 때마다 저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실제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일본은 영원히 금리 못 올린다는 얘기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진 않겠지만 다만 경기가 좋아져서 오르는 건 올라간 괜찮죠. 거는 그건 예. 괜찮다. 다만 올라가는 금리 수준이 물가보다는 금리가 뭐죠? 물가보다는 성장이 더 성장이 높아야 더 되는 높고,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성장은 안 나오는데 물가 잡으러 또 올리는 거니까 또 저 얘기 예. 나온다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7월 31일에 일본이 금리를 0.15% 올렸잖아요. 요때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시장에서는 동결 예상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일본에서는 이번에 있었는데 이게 원래 금리를 동결할 줄 알았는데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예전에도 금리 한두 번 올렸다가 망한 게 너무 많아서 올리는데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네 얘기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일본의 경제 전망이 좋아지고 일본의 물가가 더 오른다는 전망이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다시 앞으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이번에 뱅크 오브 자판 회의가 있고 나서 일본이 이번에 전망을 내는 거예요. 보세요. 성장률, 올해 성장률 어땠나요? 깎았어요. 올해 성장률 원래 0.8로 봤는데 0.6으로 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가 전망 봐보세요. 올해 2.8 전망했는데 깎았어요. 자, 물가 전망도 내려왔고 성장률 전망도 내려왔는데 현재 동기를 줄 알았는데 금리도 올렸어. 그것도 모자라서 더 올린다고 얘기했어. 우리가 보는 일본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특히 일본에서는 이거 일본 정부하고 짜고 이번에 엔 약세 베팅했던 세력을 죽이기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자, 한번 그럼 기사를 보겠습니다. 공식 기사. 일부에서는 이번 금리 결정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죠? 일본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정치적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아하. 엔화 약세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과 일본은행이 소통한 결과로 해석된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일본 내에서는. 예. 그래서 뭐 보셨다시피 이거 미리 만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총리가죠. 총리 후보로 붙이는 고노다로 디지털상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엔화가 너무 저렴하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했다라고 해서 중앙은행한테 압력을 엄청 넣었어요. 너 이거 엔화 약세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건 이제 밑에 있는 건 한국경제신문 지난주 금요일자 기사입니다. 요거 지금 제가 표기를 했어야 되는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 보세요. 일본 일부러 때렸나?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예정일 가운데 깜짝 금리 인상, 그러니까 예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단행한 일본의 캐리들이 대규모 청산을 노렸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꽤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 일부러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니들 한번 죽어봐. 그렇죠? 니들이 감히 약세 베팅을 해? 한번 거덜나봐. 다시는 이진 못하게 내가 만들어주겠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금리도 움직이고 맞습니다. 개입도 하고 정치권도 발표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실제 이게 일본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크리스 웨스턴 페퍼스톤 그로우 리서치 부문장은 일본은행은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캐리 트레이드를 깨트리기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다수가 그죠? 생각보다 많은 수가 일본에서는 아예 정치권이 압력을 넣었다라는 기사들을 뜬 거 보면 이번에 있었던 이 우리 글로벌 시장의 참사는 사실은 일본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는 좀 만든 나름대로 좀 의도했다라는 얘기들이 약간 음모론적 얘기긴 한데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로 인해서 결과를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요쪽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게 S&P 500 지수예요. S&P 500 지수는 빠지기 전 수준으로 다 올라왔어요. 이게 파란색인가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빨간색 예. S&P 500은 빠지기 전 수준으로 다 올라왔어요. 예. 근데 파란색은 엔달러 환율이거든요. 예. 엔화가 빠지기 전에 160엔이었는데 지금 올라와도 147엔밖에 안 돼요. 여전히 응징당하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도하게 엔화 약세 베팅했던 세력들이 거덜나면서 이게 정상화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 뭘 얻었느냐? 이제는 같은 지수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불과 한 달 전에는 아니죠. 2주 전에는 160했던 엔이 147엔대에 머물고 있으니까
엔화가 강세란 얘기는 수입 물가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예.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 일본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을 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완만한 엔화 강세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전리품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면 이번에 이 도발은 일본의 도발은 성공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옆에 한번 그림 봐보세요. 이게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일본 신문에 나온 어떤 표들을 가지고 온 건데 아마 텔레그램 이런 데서도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요. 요게 각각의 옛날에 금융위기 때 주가 급락 사례예요. 근데 이번이 제일 컸어요. 그렇죠? 보시면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블랙 먼데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지난 파랑이니까 요거예요. 요거. 여기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떨어진 게 블랙 먼데이 그때보다 더 빠졌어요. 말이 안 되죠. 자, 블랙 먼데이보다 더 급하게 빠졌으면 기본적으로 블랙 먼데이 때 이렇게 빠지니까 뭘 했나요? 금리 인하를 했죠. 예.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했는데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프닝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블랙 먼데이들은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있었던 거고 예. 이번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미국의 제러미 시겔 교수 같은 분은 0.75인가 0.5인가 긴급하게 인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이 오버해서 시작을 해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에 해프닝은 바로 이렇게 반등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 한 가지 마음속에 걸려 있는 건 예. 아까 불경기가 시작됐다고 진단하는 샤메 법칙은 틀렸을 수는 있다. 그러나 원래 주식시장은 불경기 오기 전부터 미리 반영해서 내리는 게 보통의 성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샤메 법칙이야 틀렸을 수는 있으나 그럼 불경기가 안 온다는 얘기냐 하면 그건 또 다르게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경기는 둔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서는 이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대신에 이 불경기라는 표현은 그렇고 경기가 둔화되는 둔화? 수준에서 이제 여기서 갈림길이 있겠죠. 이게 더 깊어져서 진짜 침체로 갈 거냐 아니면 둔화 정도로 해서 일시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그리고 나서 경기가 그래도 온전하게 연착륙이라는 걸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과도하게 금리가 5.25에서 5.5라는 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물가는 잡혔고 예.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물가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 걱정하는 상황에서 뭐 물가 얘기는 없을 거니 이제 예. 확연하게 금리를 내려도 될 명분을 찾은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뭐 5월, 9월 또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아마도 미국은 지금 뭐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할 수는 없으나 조만간 4%대까지 일단은 금리를 낮춰서 금리를 현실화하려는 노력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이게 보통 우리는 보험적 금리 인하 또는 인슈어런스 컷이란 표현을 쓰는데 그냥 우리 표현으로 예. 지금 금리 레벨이 너무 높으니 금리 레벨을 좀 낮춰줘서 사람들이 좀 쉼을 쉬게 하자 이런 표현인 거고 예. 그 이하로 낮추기 어려운 건 여전히 끈적끈적한 물가가 밑에서 잠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는 되더라도 뭔가 이렇게 보험적 금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가 침체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생각보다 지수는 빠지는 게 아니라 도로 상승했었던 게 1995년부터 97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그 사례를 예를 들고 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현재 믿고 있고 시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진짜 아슬아슬한 스텝이군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죠.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 되고 나서 아이고야라고 해서 금리 뒤늦게 내리면 엉망진창 되는 그렇죠. 거고 둔화되는 기 전에 다행히 물가도 잡히고 예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경기도 좀 살아나 봐라 해서 그 스텝이 맞으면 잘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야, 그게 한두 달 늦고 빠른 거에서 결정되겠네요. 생각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가 커지는 건 맞을 거고 결국 이게 경기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했고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가 큰 탈이 없이 이렇게 가는 사례가 쉽지 않은 사례거든요. 정말 예. 바늘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갈 만큼 쉽지 않은 건데 지금 그 길로 지금 아직까지는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그림을 더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더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왜 알고리즘이 작동했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 확연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요
2008년 이후에 글로벌 펀드 흐름이에요. 예. 펀드들이 일반 주식형 펀드에서 다 빠져나온 거 보이십니까? 이게 음. 일반 주식형 펀드 보시면 네.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 펀드라고 돼 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펀드가 액티브 펀드고요. 예. 패시브 펀드라고 나오죠, 그죠? 요거죠. 요게 하늘색. 뭐겠습니까? 예, 요게 ETF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파생 상품이에요. 음. 이렇게 들어온 파생 상품들이 알고리즘들하고 연결이 돼서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키는 역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력은 일반 펀드는 없으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펀드가 거의 없어요. 그냥 기계가 다 작동을 시켜서 버튼만 누르면 다 빠져. 버튼 되면 그 프로그램 되면 다 올라. 이렇게 시장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내리면 내렸다는 이유로 또 던지는. 또 던지죠. 또 실제로. 던지면 내렸으니까 내리는 걸 맞춰야 되니까 네. 또 던지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시대보다도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 변동성은 아래도 위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래로 더 커집니다. 그건 왜요? 원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팔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요. 지수가 얼마 이상 빠져서 그 이상이 내려가면 또 팔아라는 펀드들이 또 있어요, 알고리즘들이. 근데 살 때는 없어요? 살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살 때도 같이 작동하는데 살 때는 그렇게까지 못 올리고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도 과도한 파생 상품을 규제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러고 특히 한국은 이게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ETF일 뿐인데. ETF일 지수 따라가는 뿐인데도 ETF인데. ETF 자체가 파생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부정하자면 그럴 수 그렇습니다. 있겠는데. 제가 예전에 ETF도 이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예. 명확한 파생 상품입니다. 그렇죠. 예. 그냥 그거 보고 내기하는 거니까. 똑같이 예. 따라가는 거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게 이번에 지수 하락이 있었을 때 또 하나의 얘기가 나왔던 게 워렌 버핏이란 분의 포지션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분이 그분만 아니었어도 안 팔았다는 예.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었죠. 하나는 애플을 파셨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하나는 워렌 버핏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번 우리 진실을 보자고요. 자, 이 빗금 쳐 있는 게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보유한 실제 현금입니다. 근데 문제는 총 자산 대비해서는 말씀을 아무도 안 하세요. 그렇죠? 자산이 더 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현금 보유 비중 비중이 중요한 거죠. 비중으로 그렇죠? 봐야지. 내가 기존에 있었던 최상의 현금 비중을 늘렸다라면 우려가 되는데 지금 이게 총 자산 대비 현금 비중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 높지 그렇게 높진 않죠. 그죠? 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네. 현금만 넣고 보면 맞네. 자, 내가 옛날에 1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10만 원 현금에 놓은 거하고 100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현금을 만들어놨어요.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 현금은 역사상 제일 많이 만들어 놨죠. 그러나 내 자산도 커져가지고 전체 비중을 높여보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너무 앞뒤 안 가리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볼 때 자체가 일부러 늘어났다는. 기사를 자극적으로 내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이번에 그 화장품 관련주 사셨다라는 기사 보셨을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은데 화장품주를 사셨다. 그래서 넌센스 아닙니까? 더 웃긴 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화장품이 끝났다라 화장품을 다 팔았는데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사셨으니까 화장품이 또 오르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옵니다. 야. 그럼 우린 뭔가요? 그렇죠? 우리의 분석은 하는 건가요? 정말 화장품을 왜 샀을까요, 진짜? 나름대로 그게 여러 가지 중저가 화장품들까지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라고 보면 저희들 추정입니다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화장품들 이런 게 아니라 중저가 중심의 화장품 그리고 요건 제가 미국 분들한테도 더 여쭤봐야 되겠지만 미국인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화장을 시작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화장을 할 때 스킨 먼저 바르고 네, 그다음에 순서가 있죠. 그다음에 크림을 바르고 뭐 이런 거 할 텐데 미국은 아시죠? 바디 크림 그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한꺼번에. 바르는 거. 그죠? 그게 스킨이라는 게 있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가구점 가보니까 예. 화장대라는 게 없더군요. 없죠.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화장이란 개념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히스패닉이라든가 아니면 서민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걸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했던 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려면 저희들이 볼 땐 일본 주식을 팔았어야죠. 일본의 5대 상사를 많이 샀었는데 그거 정말 많이 처분했어 라고 한다라면 유의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애플은 줄일 수밖에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 줄인 건 왜 줄였다고? 애플 줄인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추정. 첫 번째 추정은 뭐냐면 결국 미중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커지면 애플이 중국에서 포지션이 조금 더 현재보다 더 많은 압박을 받아야 할 거다라는 추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제 현재 애플이 중국에서 순위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이 그동안 혁신이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점에서? 그것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 게 아닌가 장 뭐 이런 전체에 말씀을 대한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예. 애플 자체에 대한 이슈였고 실제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비중을 줄였던 몇몇 종목의 예를 들면 하나가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였었고요. 또 하나는 BYD라고 불리는 전기 자동차 비중도 많이 줄였어요. 애플과 더불어서 세 종목들의 공통점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줄였다는 얘기들이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시장 전체로 특히 이제 현금 비중과 관련해서 비중이 아니라 금액으로 얘기를 해버리니 답이 안 나오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격 청산이었다면 워렌 버핏이 그걸 알았다면 일본 상사 주식 산 걸 팔았을 것이다. 그럼요. 그건 왜 그래요? 손실이 날 수 있죠. 일단 일본 주식이 빠지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청산되면서 일본 주식도 같이 팔았잖아요. 이번에도 특히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N이 급격하게 강세로 가면 그건 안 수출 좋을 수 기업들 있죠. 그건 안 입장에서는 좋을 수 수출 있죠. 경쟁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근데 N도 같이 가는 거라서 버핏이 N화를 빌렸으면 빨리 갚아야 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버핏이라는 분은 N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또 따로 구축해 놓으셔서 사실 이번에 N이 강세됐을 때 피해를 보지 않은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그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다 망가지는 그림이었으면 그렇다면? 일본도 무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객관적으로 현금 자체가 늘어난 걸 좋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전체적인 총 자산 대비 비중을 놓고 보면 우리가 우려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고 일단 일본 경제가 에 대해서 보면 일단 일본 상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전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소비주를 사셨다라는 얘기는 미국 경제 침체에 대비한 건 또 아니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뭐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에선 오로지 이분도 위험을 대비해서 다 줄였어라는 쪽으로 뭔가 방향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이 이전에 시장이 너무 과열됐었을 때 먼저 줄이신 건 맞는데 문제는 시차가 대부분 2년 먼저였었어요. 너무 빨라. 예, 너무 빨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파시고도 2년 동안 주식이 오른 적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주식하고 있는데 2년 뒤에 있을 걸 팔고 미리 한다? 그래. 이건 아닌 거죠. 다만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분이 이제 가치를 보시는 분이니 제 가치를 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실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랬으니까 안 일어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저희들하고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혹은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혹시라도 침체가 빨라질까봐 그게 이제 진짜 샤메 법칙 때문은 아닙니다만 침체가 빨라질까봐라는 게 좀 걱정스러운 시나리오라면 그건 어떤 지표를 좀 보면 그 신호를 제일 빨리 읽을 수 있을까요? 역시 뭐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안타깝게도 실업률 지표는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그렇겠죠. 경기가 지나가고서 나오니까 그것도 쉽진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주가에서 경기와 관련된 민감한 주식들의 반응을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럼 그게 한국 주식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특히 외국인들은 저절로 이게 기계가 아닌 정말 포지션을 줄이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원화도 약세가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할 텐데 우리나라 주식에 예. 대해서. 근데 근래 보시면 원화도 계속 강세고 외국인들도 비중을 다시 늘리고 있다라고 보면 외국인들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미국의 경제가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 스타일을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경제의 모습은 하나죠.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예요. 그래서 소비 중심의 국가인데 최근에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경제 체질의 변화는 미국이 제조업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올해도 그랬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현재 시장에서
나름대로 미국이 취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 제조하겠다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짓는 공장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또 다른 취업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전에는 소비가 줄면 미국의 제조 기반이 없으니 소비가 주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 해고가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소비가 일부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체질을 바꾸면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고 또 공장 지으라고 또 보조금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부터는 이 공장들이 본격 가동되는 데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사람을 또 많이 뽑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고용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이나 놓고 보면 지표를 떠나서 아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되려 지금 미국 경제 올해 주식 시장이 미국에서 올랐을 때 미국에서 오른 기업들은 소비 관련주가 오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좀 반등했지만 맥도날드도 많이 빠졌고 스타벅스도 많이 빠졌고 소비 관련주들은 다 망가졌다는 얘기죠. 올해 우리가 올라온 주식들은 일부 일라이릴리 같은 비만을 치료하는 이런 치료제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경우가 AI 관련한 기업이거나 또는 미국이 새롭게 제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설비 투자 관련주들이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설비 투자 관련주면 이 설비 투자 관련 기업들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유리해져요. 그러겠죠. 남의 돈을 빌려서 빌려내야 투자를 하는 거기 되니까. 때문에 금리 하락이 되게 호재가 됩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침체는 아니고 둔화 정도로 그치면 사실은 금리가 좀 낮아지는 전리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투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아지면서 되려 경기가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이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뭐 경기가 지금 조금 둔화된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막 나쁘게 또는 너무 극단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건 좀 지양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예. 뭐 경계보다는 좀 믿음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예. 우리나라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경기는 만약에 지금 있는 상황처럼 가면 우리 경기가 장기적으로 좋긴 쉽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이제 궁극적으로 미국으로 우리 기업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겠으나 한국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들은 예. 굉장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잠재 성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최근에 주식시장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오를 때 잘 못 따라올라요. 예. 그리고 미국이 빠질 땐 더 많이 빠지죠. 예. 요 현상에 대해서도 제가 좀 고찰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죠. 뒤에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전의 한국 주식시장은 일단 파란색이 주가고 회색이 기관의 매수고 예. 노란색 선이 외국인들의 매수입니다. 통상 외국인들이 많이 살 때 주가가 올라가는데 보통 외국인이 많이 팔 때 기관이 사주면서 많이 받쳐줬었어요. 그래서 요 기관의 매수와 외국인들의 매수는 데칼코마니처럼 거꾸로 움직였는데 예. 근래 들어서 봐보세요. 외국인들이 파는데 기관은 더 팔죠. 같이 팔죠. 예. 시장에 안전판이 아예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혼자 고분분투하면서 국내 시장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돈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해외로 전부 다 해외로 간 거죠. 이 돈들. 그죠? 그러니까 받쳐주는 개인들의 돈은 쌈짓돈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전 있는 같은 돈 없는 정기예금할 돈. 돈으로? 왜냐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들이 없어지다 보니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셨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주식 인구가 1,400만까지 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린이들 빼놓고 노약자분들 이렇게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팔 때 방어는 아니고 더 던지는 역할을 했다라면 특히 지금 보시더라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줄 때도 팔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오를 때 덜 오르고 내릴 땐 더 내리꽂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환경이 되어간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기관들 중에는 연기금이 있을 거고 있죠. 연기금이 제일 크겠죠. 근데 그거야 연기금은 길게 보면 우리 주식 비중 줄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네. 없겠고 나머지는 기관이 갖고 있는 펀드인데 펀드는 개인이 환매하니까 어쩔 수 없겠고 맞습니다. 대부분 이게 이분들이 환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직접 할 거야.
왠지 지금 유튜브 보는 분들도 내가 직접 할 거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좀 바뀐 거예요. 뭐 패시브 하면 예. 되는 거 같고 뭐 ETF도 다양하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있겠어라고 해서 돈을 빼서 하는 것도 있다 보니 사실 기관들도 할 말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저거 내가- 빼서 ETF 샀으면 저거에 내가 돈이 개인이 받쳤을 없고 테니까. 계속 환매 나오는데 어떻게라는 볼멘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지난번에도 나와서도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금액이 우리 무역 수지를 뛰어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환율의 영향을 높은 레벨에 영향을 줄 위쪽으로.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죠. 특히 한번 시장별로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예. 이게 코스피 시장인데 코스피 시장인데 앞서도 보셨겠지만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도 기관이 팔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도 던지고 외국인도 던지고 기관도 이렇게 팔아요. 그 파라는 게 파란색 음전화됐다는 나오는 얘기예요. 게 파는 거죠. 예, 파는 거죠. 예. 저건 외국인 이거 위에 게 외국인 아래 위에 게 게 기관이에요. 외국인, 밑에가 기관인데 개인에다 어차피 받고 있군요. 누구를 보더라도 팔고 있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예 안전판조차도 있지 않은 시장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시장을 그래서 개인들이 거의 네. 공개 매수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특히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하셨을 경우 최근 시장에서 너무나도 급격한 변동성 또는 시세에 관련해서도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급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이 좋다고 우리가 좋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도 자신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죠? 내일 미국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그러면 똑같이 오를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개인들은야 뭐 그냥 사진다고 치고 뭐 살려고 사는 건지 사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들은 그렇다고 치고 안 바뀌면 결국은 외국인이 바뀌어야 이제 국내 주식이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건데 예. 외국인은 보통 언제 사는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까? 사면 왜 사요? 사는 것 외국인들 팔면 같은 팔고. 경우는 뭐 장기 자금도 있고 단기 자금도 예. 있고 예. 또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 그래서 그냥 인덱스로 투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글로벌 시장 우리는 이제 수출 중심의 국가잖아요. 예. 우리가 수출이 앞으로도 호전이 될 것 같으면 즉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의 경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는 경향들을 드러내요. 네. 그러면 한 지난 3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중국에서 미국 중심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 올해 제일 많이 오른 기업들도 오로지 미국 수출 기업들이죠. 변압기도 그랬고 그렇기도 하고. 배터리도 그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 수출도 결국은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예, 있고요. 예. 뭐 간접 형태로 가긴 갈 간접으로. 거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를 또는 미국 주식시장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 요즘은 다시 사고 예, 있어요? 요즘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반등? 몇천억 샀고 어제만 잠시 팔고 지난주에도 금요일에만 1조 2천억을 샀어요. 적지 않은 돈을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팔았던 거의 상당 부분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도로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그 만기일에 이른바 뭐 풋옵션 가지고 파생 상품 털어먹기 한 건 그냥 오랜만에 게임 한번 세게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하고 간 그랬을 수 거예요. 있죠. 예. 그리고 또 야, 정말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코스피 한번 지수를 보시면요. 예. 뭘 보실 거냐면 거래를 한번 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주별 움직인데 이전에 비해서 거래가 정말 많이 줄어든 거 보이시나요? 네. 거래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체력이 많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너무 얕다 보니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 가지고 놀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 얘네들이 선물 위로 베팅하면 더 과하게 올라갈 것이고 예. 또 내릴 때 선물 매도 거기에 뭐 풋옵션 사고 그렇죠? 풋옵션은 하락에 베팅하는 거니까 네네. 또 콜옵션을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변동성에 노출돼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이 너무 얇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생으로 우리를 굉장히 농락하기 좋은 그런 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봐야 되고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마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주식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지치셨을 겁니다. 와 정말 미치겠다. 이 변동성을 견디는 게 맞냐? 우리 시장 왜 이래라는 자조감들이 투자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여의도 바닥에서도 지금 정말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외국인들끼리는 친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게 외국인이라서 한 거야? 1조 7천억을 돈 많은 녀석이라고 생각 들지만 그 외국인도 다 노랑머리 개미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는 여러분들 CFD라는 것도 일부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조 단위로 사는 건 진짜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샀나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홍콩 쪽에서 좀 샀다던가 아니면 무슨 이상한 어떤 그 조세 회피적 이런 거면 꼭 100% 외길이냐 찐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미국 중심으로 샀다 그러면 장기 투자자가 맞아요. 그런데 1조 원어치 보통 사면 산 사람 손 들어봐 하면 한 대략 몇십 명 수준. 요게 예. 지금 당장은 아닌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 발표가 됩니다.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예. 계속해서 발표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들었던 외국인들이 어디 중심이 많다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 중심이면 조금 단기적인 성향들이 강하고 미국 중심의 자금이면 좀 장기적인 성향들이 강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하실 때 음. 우리나라의 기관 개인들이 좀 빠져 있고 거래량이 약하니 외국인들이 파생과 현물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 설명 종종 들어서 그게 가능하려면 한 몇 조 원 들고 있는 외국인 개인 한 서너 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게 되는데 외국인들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가지고 와서 한국 시장도 사고 하는 이른바 간접일 거 아니겠어요? 실제 그럼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끼리도 서로 야 너 샀니? 사. 자 지금도 올라간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걸 해요? 예, 그걸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와.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끼리 서로 모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 같은 권역에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제가 볼 땐 분명히 알 겁니다. 형님 이번에 우리 같이 한 달까지 그렇게까지 합시다, 몰라도 이렇게. 서로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알기는 알 텐데 예. 그 게임 할 때 그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면 보통은 와. 뭐 비슷한 성격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서로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야 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를 들면 홍콩에 있는 애가 미국하고 아느냐 이러면 좀 다른 얘기가 되지만 제 말은 파생해서 네. 먹으려고 풋옵션 해놓고 현물을 때리려면 이것도 내가 많이 갖고 있고 이것도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진짜 큰 손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들끼리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걸 다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저라면 그러면 오늘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데이빈 네가 현물을 때려라. 그럼 이긴 누가 파생으로 먹을게. 그리고 다음에 가을에 10월쯤에는 그 다음에 네가 파생으로 먹어 내가 때려줄게.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그렇게까지는 추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면 예. 혼자 한다는 얘긴데. 혼자가 아니라 거대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요. 하나는 예. 외국인 포지션 잡을 때 그 포지션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면 거기다 힘을 보탤 수도 있죠. 자기도 딱 눈치 까고. 왜냐면 보통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도 많을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선물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베이시스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싼 거 사서 비싸게 팔고 하는 차익 거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건데 차익 거래에 대한 조건은 같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그 조건이 국내 같으면 개민이나 국내 기관은 그 신호 보고 못 하고. 아닙니다. 합니다. 우리나라 기관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건 외국인들이 해먹었다라든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외국인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인 그 중에서 거죠. 제일 많이 네. 먹은 게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많은 거죠. 절대적으로 많은 거지만 우리나라 기관들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거기 좀 주식시장의 외국인은 좀 잡아서라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뭐 내 싫은 소리 할 건 아니고 궁금해서. 근데 실제 외국인들 중에서는 장기 투자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여기가 어디 펀드에 그럼 성향이 나와요. 여기는 중장기 펀드 뭐 이런 펀드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굳이 어디 펀드라고 안 해도 지역만 봐도 대략적으로 나오고 그 지역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이번 달에 샀던 애들은 이쪽 지역 애들이에요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성향을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양털 깎아먹기, 개미 털어먹기가 그냥 해보는 음모설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가 뭐 궁금했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8년 이후에 요 노란색 선이 나스닥이고 네. 이게 회색 선이 S&P 500이고 요게 코스피 지수예요. 누가 보더라도 와 이게 한국 지수가 외국 지수에 비해서 너무 좀 심하게 차이 난다. 근데 네네. 방향성은 같기는 하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요게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국 한번 봐보세요. 중국이 우리랑 비슷하죠. 예.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그 비중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수출 비중도 꽤 높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꽤 높아요.
그래서 중국 쪽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하락을 하고 미국 쪽에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면서 이게 사실은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도 굉장히 좋고 미국도 굉장히 좋으면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어허. 그래서 앞으로 주가를 전망할 때 야 미국이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미국이 굉장히 좋은데 중국도 같이 굉장히 좋아 그러면 우리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중국은 여전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미국만 좋아 그러면 지수는 사실상 안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수가 얼마일 거냐 싶어요. 투자 전략 들어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수출 잘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업종 중심으로만 내가 종목을 좁혀서 매매 대상을 좁혀서 투자를 하면 제가 볼 땐 그래도 보다 나은 실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신호, 좋은 신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예. 인생이라는 게 결국 좋은 선택하는 게 그거의 연속이면 좋은 인생이 되는 맞습니다. 건데 예. 항상 어려워서 저희가 조언을 구합니다. 예.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 오랜만에 또 나오셔서 좋은 얘기 잘 전해주셨네요.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